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그래서 제1절의 수익률과 제2절의 수익률의 통계 기초, 우리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상관계수까지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그죠? 이거 여러 번 봤어요, 그죠? 여러 번 보니까 좀 우리가 미리 외워야 될 투자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계속 보니까 좀 약간 눈에 익기 시작하죠. 예. 맨 처음에 GDP 디플레이터 뭐가 기억나? 맨 처음 명실이. 아, 명실이 딱 외운 다음에 그죠? 그럼 명목을 실질로 나누는구나. 명목이 뭔데? 명목은 당위연도의 생산량에 당위연도의 물가를 곱하는 것이었고, 실질은 명목과는 다르게 당위연도의 생산량까지는 가지만 특정 기준연도의 물가를 곱해가지고 탁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 GDP 디플레이터라고 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이 명목을 쓰지 않고 이 실질 계열 자료를 쓴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금년도 실질에서 전년도 실질 GDP 뺀 다음에 전년도 실질 GDP 탁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때리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두 개의 자료가 다 나올 거란 말이지. 명목과 실질이, 그죠? 뭘 잡아야 돼요? 이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실질 GDP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 예,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면서 명실을 외워야 돼. 명실이,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질 GDP를 명목 GDP로 나눈 것을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 이렇게 자 잘못 나온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죠? 그걸 딱 보자마자 틀린 걸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명실이라고 외웠으니까 잘 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경기가 이게 좋을 거 아니야 안 좋을 거 아니야 물어본단 말이지. 누구에게? 기업가와 소비자에게요. 근데 이제 긍정에서 부정을 뺀 다음에 전체 응답 업체수로 나누는 게 BSI인데, 여기 곱하기 100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플러스 10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0에서 200 사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중앙값이 얼마예요? 중앙값이 100이잖아, 100, 그죠? 그래서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가나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요 100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에선 2대 주제가 투자 수익률과 위험이니까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지금 투자했다. PEV로, 그죠? 프리젠 밸류 1,000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만약에 3년 뒤에 3년 뒤에 이게 만약에 1,100원이 됐다. 그럼 수익률, 보유기간 수익률 계산하면 1,100 FV 나누기 PV 빼기 1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요거 이제 10%가 나올 텐데, 이게 몇 년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이게 3년 동안의 수익률이잖아. 우리 수익률이라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원이어 베이스드.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연율화 시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있는데, 산술평균은 이게 단리 개념인 것이고, 기하평균이 복리 개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연율화 시킬 때, 자, 여기 말이에요, 여기. 여기 3년 동안 투자한 거라 10%가 이제 3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연율, 1년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여기 FV 나누기 PV에다가 여기다 3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 이거지,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복리 개념의 기하평균 수익률인 것이고, 작은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1,100 나누기 1,000 빼기 1을 해가지고 요 보유기간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얘를 투자기간인 3년으로 팍 나눠주면 요게 산술평균으로 계산된다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면 동일한 투자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방식 기하평균 수익률과 두 번째 산술평균으로 딱 계산하게 되면 요 두 개 값이 당연히 다르겠지. 이 두 개는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걸 어떻게 써먹고자 하냐, 그죠? 내가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산수를, 어떨 때는 기하평균을 사용한다, 그죠? 요걸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번 시간에 우리가 이걸 다룰 거니까, 그죠? 한번 자세히 계산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다음에 기대의 수익률,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그럼 1년 뒤에 이게 얼마 정도가 될지 궁금하잖아, 그죠? 그때 자, 경제 환경을 각 국면별로 뭐 호황, 현재 상태, 불황으로 나눠가지고 각 국면별 발생 확률에 각 국면별 예상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 주식이 1년 뒤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그죠? 그 기대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고, 우리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제 내가 그 편입한 그 개별 자산에 비중이 있다는 얘기니까 가중하는 거지. 그래서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다가 자산별 기대의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중평균 수익률을 계산한다 했습니다. 이 공식을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근데 뭐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걸 배워야 되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FV 나누기 PV 빼기 1을 하게 되면 이게 보유기간 수익률인데 연율화가 안 됐지. 그래서 이걸 연율화하는 방법으로는, 자, 이게 단리 개념인 산술평균과 그다음에 복리 개념인 기하평균이 있는데, 산술평균 어떻게 한다고요? FV 나누기 PV 빼기 1, 그죠? 얘를 그냥 투자 연수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이게. 하지만 기하평균은 복리 개념이죠. 그래서 FV 나누기 PV 여기다가 자기가 투자한 연수, 그죠? N 루트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1을 하게 되면 자, 산수가 기하평균, 그죠? 이렇게 연율화. 투자 성과가 같아도 자, 산수가 기하평균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어떤 자산의 기대의 수익률은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호황,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유지, 그다음에 불황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호황, 뭐 현재 상태가 유지, 그다음에 불황이 될 확률이 추측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25%, 얘가 50%, 얘가 25%,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 각 국면별 기대의 수익률이 있다고. 기대의 수익률, 예상 수익률, 기대의 수익률. 그거 준단 말이에요. 시험 자료, 그죠? 얘가 뭐 10%, 그다음에 얘는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준단 말이지, 그죠? 그럼 다 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갖다가 서메이션, 이걸 딱 더해주면 이게 기대의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지. 기대의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각 국면별 확률에다가 각 국면별 예상 수익률을 다 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메이션 하게 되면 자, 기대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된다고 했었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개별 주식에 대한 기대의 수익률이 계산이 되면 여기다가 비중을 곱해가지고 가중평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의 수익률인 가중평균 수익률. 가중평균 수익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거 이제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적었는데 여러분도 이 공식을 이제 공식이 다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연계가 있죠, 그죠? 예, 연계가 되는 고상으로 딱 외워가지고 이 공식을 그냥 깔끔하게 딱 외워줘야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자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PV, FV 자료를 주겠지, 그죠? 그래서 탁탁 집어넣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투자 결과가 결국 수익률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문제, 요거 SM에서 증권시장선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있다.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결론이 뭐예요? 요구보다 기대가 크다면 당연히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를 해야지, 그죠? 왜냐면 얘는 저평가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요구 수익률 어떻게 계산이냐 이겁니다. 요구 수익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지. 실질 무이험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 보상률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그죠? 자, 근데 여기 1번과 2번 더한 거, 그죠? 얘를 우리가 명목 무이험 이자율, 만약에 명목자가 안 보여도 만약에 무이험 이자를 주면 명목 무이험 이자율, 즉 실질 무이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보상률 더한 걸 준 것이고요. 이렇게 딱 명목 무이험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게 이제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얘를 우리 주식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주식에서는 명목 무이험 이자율 플러스 요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야, 그죠? 그래서 베타 곱하기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명목 무이험 이자율, 그죠? 요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했었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요 용어 정리를 더 잘 하셔야죠. 그래서 요거를 주식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그래서 베타까지 반영한 것을 개별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기대랑,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각 국면별 발생 확률 곱하기 예상 수익률의 곱의 서메이션, 혹은 1년 뒤에 예상 주가 플러스 예상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한 그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어서 요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제 가격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비교하면 이게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즉 이 주식이 만약에 10,0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 5,000원에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죠? 즉 요구보다 기대가 크다는 얘기는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크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결론이 뭐예요? 요구보다 기대가 크면 당연히 저평가된 자산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지, 매수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가격 입장에서 보면은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큰 상황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란 걸 이해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럼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는 두 개네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네, 그죠? 예, 요걸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지, 그죠? 예.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번 시간에 이제 이따가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미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 가정하게 되면 요 자료를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정규 분포가 이렇게 종을 거꾸로 엎어 놓는 거죠. 자, 이제 요 모양인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어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어떤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뿌라마이너 1, 2, 3 시그마로 엮어가지고 요 확률 범위 내에서 68, 95, 99를 이제 외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99를 한번 해보자. 99. 그래서 계산했더니 기대 수익률이 10%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중앙값으로 놓고 뿌라마이너 3 시그마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 시그마를 계산하면 참 기대 수익률 좀 10%라고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얘가 10%고 자, 뿌라마이너 3 곱하기 표준 편차도 10%니까 그럼 이거 30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10에서 30을 빼면 범위는 20%.
그다음에 10에다가 30을 더하면 40%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이걸 이제 요 그림에다가 표시하면 요 중앙값이 여기가 몇 프로예요? 예. 10%이고 그죠? 10%이고. 그럼 마이너스 20%면 한 이쯤 가겠네, 이쯤. 그죠?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플러스 40%면 한 이쯤 가겠네. 그죠? 플러스 40%. 그래서 요만큼 그죠? 요만큼 플라 마이나 3시그마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죠? 여기를 정규분포 하단의 면적을 전체를 베고 났을 때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면적을 계산하면 이게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이게 99%라는 얘기야. 99%.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럼 이제 고객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과거의 통계를 보면 기대의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가 10% 정도인 주식인데 얘를 만약에 투자하시게 되면요. 1년 뒤에 만약에 1년 뒤에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했을 때 고객님이 여기에 투자하시면 만약에 기대의 수익률을 주간값으로 놓고 플라마이너스 3시그마로 예측하게 되면 고객님이 투자한 이 주식이 1년 뒤에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40% 사이에서 자, 수익률이 결정될 확률이 전체 100% 중에 몇 프로다? 99%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되게 세련된 표현이잖아. 우리 이제 투자하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범위로 숫자를 꼭 집어가지고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마이나 1, 2, 3 시그마 68, 95, 99. 그죠? 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예제로 나올 테니까. 그죠? 68, 95, 99를 딱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였죠. 아,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들었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이제 주식이랑 자꾸 위험 자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우리 위험은 이제 시그마 총 위험으로 측정,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것이고, 얘가 총 위험이야. 총 위험. 그죠? 총 위험. 이 포트폴리오 총 위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비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 제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를 제거할 수는 없죠. 분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거할 수는 없죠.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위험이 체계적인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총 위험 내에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때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상관계수 로우였죠, 로우. 그죠? 예. 이 상관계수 로우는 공분산이 이제 그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려주는 되게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값에 제한이 없어서 얘를 표준화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분산을 각 자산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딱 나눠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뱉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플러스 1이라는 건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섞어봐야 분산 투자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0이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이거나 현재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죠? 예, 그 방향이 유지가 되거나 얘는 무관이라고 있었고, 마이너스 1이 완전 똑같이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자, 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이 포트폴리오 내의 총 위험 중 비체계적인 위험이 사라지는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자,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두 자산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주는 것인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나타내면 플러스 1은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거. 0은 무관, 마이너스는 완전 똑같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떤 자산을 낮은 자산을 계속 섞어주게 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내에 무슨 위험이 사라진다고요? 비체계적인 위험이 사라진다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무슨 위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체계적인 위험만 남게 되는 거지. 그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에 상관계수를 보면서 종목수를 계속 쭉 늘려나가다 보면 당연히 총 위험 중에 일정 위험이 줄죠. 이렇게 줄어. 그 줄는 위험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이지. 비체계적인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이 요 체계적인 위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 우리가 방금 봤듯이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들을 결합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요 체계적인 위험은 어떻게 할 건데 얘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베타지, 베타. 베타가 민감도거든, 민감도. 그럼 우리 민감도는 자,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따지죠? 예. 그래서 체계적인 위험은 뭐로 따진다? 예, 베타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을 우리는 고베타, 반대를 저베타, 베타가 1인 것을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고 베타가 1보다 크면 주식 상승기에는 베타가 1보다 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 포트폴리오를 1보다 베타를 크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한다면 베타를 1보다 작게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포트폴리오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 이 개별 자산의 베타를 가중평균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계산한 게 만약에 1.7이 나왔다.
1.7이 중요한 게 아니지. 1.7이 아니라 1.7은 1보다 크니까 아 나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주식 상승기에 적합한 포트폴리오구나. 계산했더니 이게 만약에 0.5가 나왔어요. 0.5가 중요한 게 아니지. 0.5는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게 지금 베타가 1보다 작은 그래서 주식 하락기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구나. 요걸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슬라이드 쇼가 나타내는 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없앨 때는 그죠? 제거할 때는 떼어내고 없앨 때는 상관계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이 사라진 체계적인 위험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 관리는 뭘 가져간다? 베타를 가져간다. 베타. 네.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수익률과 위험의 평면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긋다 보면 그죠? 요 A 자산이 요 B랑 C 자산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 지배 원리를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타 자산을 지배하는 이런 우월한 자산만으로 자 우리가 그 점을 찍어가지고 우리 평면에 나타내게 되면 효율적인 투자 기회선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효율적인 투자 기회선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정도의 위험을 테이킹했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는 자 요 정도가 이제 수익 요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우리가 딱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D와 E 자산이 있어. D와 E 자산 그죠? 그럼 E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D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욕심이 나는 어떤 자산이에요? 에? 위험은 조금밖에 없는데 수익률은 이만큼 나는 이런 자산에 투자하고 싶잖아. 그죠? 이런 자산은 없다는 얘기지. 현실 세계. 그죠? 예. 자, 근데 요 마코이치의 효율적인 투자 기회선 너머에 있는 거죠? 이런 자산을 발견한 천재가 있었으니 그가 발견한 자산이 바로 요 무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무위험 자산.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무위험 자산, 국공채나 뭐 현금과 같은 무위험 자산을 집어넣으면 이 효율적인 투자 기회선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시장선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이 무위험 자산을 섞은 다음에 그죠? 얘를 기존에 위험 자산만의 결합으로 자, 우리가 뭐 만들어낸 거죠? 도출한 효율적인 투자 기회선상으로 딱 쏘게 돼가지고 직선을 쏴가지고 그죠? 이렇게 접하는 이 직선을 뽑아낸 게 이게 자본시장선이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무위험 자산인데 그죠? 이 직선이 날아가는 건 똑같은데 이 X축이 이게 총 위험일 때는 자본시장선 X축이 베타 체계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베타일 때는 증권시장선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 두 개 차이점 뭐였습니까? 그럼 여기에 동일한 딱 요 선을 놓은 상태에서 그죠? 우리 자본시장선만 따지게 되면 자본시장선 총위험이죠. 총위험이란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합이잖아요. 그죠? 요 A 자산은 지금 자본시장선상에 성립된 자산입니다. 얘는 이만큼의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없네요. 그죠? 반면 B는 이만큼이 체계적인 위험인데 이만큼의 비체계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C 자산은요. C 자산은 똑같이 이만큼의 체계적인 위험과 C 자산은 B 자산보다 더 큰 비체계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A, B, C를 자본시장 선상에서만 바라본다면 야 B 너는 이만큼의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고 C 너는 이만큼의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너는 자본시장 선상에 B와 C 너는 올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선상에는 뭐만 올 수 있어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는 요 체계적인 위험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만 요 자본시장 선상에 성립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증권시장선은 달라요. 증권시장선은 뭐만 봐요?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 총위험을 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위험, 베타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체계적인 위험. 그럼 증권시장선 입장에서는요. A, B, C 자산은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A도 이만큼의 체계적인 위험, B도 이만큼의 체계적인 위험, C도 이만큼의 체계적인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증권시장선 입장에서는 A, B, C 자본시장선상의 A, B, C 자산은 다 똑같이 요 D점에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뭐가 더 큰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은 얘가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을 다 고려하는 것이어서 얘가 더 큰 개념 같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선상에 성립될 수 있는 거는 이 D점에 올 수 증권시장선의 이 D점에 올 수 있는 거는 이 자본시장 선상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상의 이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인 B와 C,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인 B와 C도 다 올 수 있고 개별 증권까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보면 자본시장선보다 증권시장선이 더 넓은 범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이제 기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X축이 얘는 총위험인데 이 증권시장선 SM에서는 이게 체계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얘가 더 넓은 범위의 의미가 되는 거라 이거죠. 그죠? 요걸 딱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럼 요 증권시장선의 산식이 바로 얘잖아요. 명목 무혐의자율 플러스 베타 곱하기 중괄호 열고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명목 무혐의자율 중괄호 닫고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는 산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증권시장선은 수익률의 균형 평면이거든.
균형이라는 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의 수익률을 구하는 산식이지만 얘를 가지고 기대의 수익률을 구하는 산식이지만 요 두 개는 균형 표면이니까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목 무혐 이자율 플러스 베타 곱하기 중괄호 열고 주식시장의 기대의 수익률 마이너스 명목 무혐 이자율 중괄호 닫고 요거 무조건 요 공식을 외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빈종에다 딱 쓰면서 그죠?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 증권 시장 선의 산식 이걸 딱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지배 원리로부터 효율적인 투자하기 위해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 그래서 CML, SML, 그죠? 요 논리를, 요 이야기를, 그죠? 스토리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딱 이해하시면서 어떤 문구가 나오면 그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내가 판별할 수 있게 요 내용을 학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식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은 이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주식에서 처음에 나오는 돈이 배당이잖아, 배당, 그죠? 그래서 배당 성향. 회사가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 배당이 얼마가 현금 배당이 나갔냐 그게 바로 이제 배당 성향이고요. 한 주당으로 따지면 주당 순이익으로 주당 배당금을 나는 거. 만약에 주당 배당금이 5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다. 그럼 이 회사는 번 돈의 50%를 갖다 배당을 쏟는 회사구나.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 의미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액면이 있고 주가가 있잖아요, 그죠? 액면 보통 5,000원에서 시작하거든, 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도 이제 이게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근데 자 이제 500원 샀잖아 지금 주당 배당이 500원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배당 수익률과 배당률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당 수익률은 5%가 될 테지만 배당률은 10%가 되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투자자면 요 배당률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00원 주고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 그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 당연히 공식을 물어보지 않고 자료를 준 다음에 저걸 개선하게 만듭니다. 산식을 잘 외워주시고요. 주식의 가치평가, 요 공식 외우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의 내재 가치, 정률 성장 배당 할인 모형, 요구 수익률 K-G분의 D1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D1이지, D1. D1은 시점이 미래에서 미래. 그래서 1년 뒤에 예상 배당, 추정 배당. 그래서 D0를 주게 되면 이건 금년도 배당을 주는 거죠. 얘를 1 플러스 G, 성장률로 한번 분리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 문제에서 요 G, 성장률은 보통 이제 우리 A당에서는 다 준단 말이에요. 몇 %의 배당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제 K밖에 없네, 그죠? K는 방금 우리가 봤던 요구 수익률 계산하는 산식이잖아. 증권시장선의 산식. 그래서 명목 무혐 이자율 플러스 베타의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명목 무혐 이자율.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요 베타까지 곱한 게 그 개별 증권의 개별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그죠? 요거까지 정확히 딱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그죠? 정률 성장 배당 할인 모형으로 자 한번 계산해가지고 주식의 내재 가치 계산해봐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 계산 문제 이것도 반드시 나오니까 요거 딱 공식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게 이제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고 상대 가치 평가 모형에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 퍼,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이 있어죠, 그죠? 얘는 공식 외울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는 P를 2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PBR은 P를 BPS, 주당 장부 가치, 그죠? 주당 북밸류,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눈 것이고, PSR은 S가 세일즈라고, 세일즈, 그죠? 그래서 주가 P를 주당 매출액, 세일즈로 나눈 게 PSR이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공식을 P 나누기 E, P 나누기 B, P 나누기 S로 이렇게 다 외워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되어 있고 PSR도 1보다 작으면 저평가인데 3보다 크면은 고평가라는 사실까지, 그죠? 1과 3 요거 딱 외워주시면 요 공식이 어렵지 않게, 그죠?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채권을 구분하면 복리채, 이표채, 할인채라 했잖아요, 그죠? 복리채는 만기에 한번 왕창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 액면 10,000원을 빌려줬는데 표면 이자율이 3%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기 2년이죠? 그럼 10,000원 곱하기 1.03에 2년을 2승을 해가지고 자 만기 상환 원리금을 계산한다면 얘를 자 이제 매매 수익률로 할인해야지, 그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1.02에 2승으로 할인하면 요 값을 계산기로 뽑아낼 수 있다고 했었고요. 이표채 액면이 10,000원인데 10,000원 빌려주면 표면 이자율이 3%라서 300원 이자가 나와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근데 할인은 2%로 하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자 지금 10,000원을 빌려주면 300원 나오고 300원 나오고 300원 나오고 300원 나오고 300원 나오고 만기 약관수가 있다 빌려준 돈 10,000원 액면을 받아야 되겠네, 그죠? 자 근데 이걸 할인할 때 매매 수익률 2%를 지금 적용하래요. 그러면 얘가 1.02에 얘는 1년 차니까 1승, 얘는 1.02에 2승, 얘는 1.02에 3승, 얘는 1.02에 4승, 얘는 1.02에 5승 해가지고 요 현금 흐름들을 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다 더해주면 이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 채권을 사야 될 채권 단가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산식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고 이걸 계산하면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인채는 자, 액면 10,000원 빌려주는데 만기 2년짜리예요. 그럼 2년 뒤에 그냥 10,000원 달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 할인해 달라는 얘기죠. 할인율이 지금 매매 수익률로 2%가 제시가 됐으니까 10,000원 나누기 1.02에 지금 이거 2년치니까 그죠? 2로 할인하게 되면 자 9,611.69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의 종류, 복리채, 이표채, 할인채, 이자 지급 방식을 딱 수지하신 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딱 제시가 되면 이 채권 단가를 3개의 종류에 따라 그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1년 AFK 진행을 하게 되면 시험 보게 되면 얘가 자, 한두 번 정도는 시험에 나오니까 그죠? 요 계산하는 거 연습을 잘 해두시고 자, 파생상품 이제 우리가 이건 몇 번 그려봐가지고 이제 이해는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선물을 매수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선물을 매도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페이어품, 이 둘 합성하게 되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딱 보인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콜옵션 매수는 오른손을 들라 했었죠. 오른손을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콜옵션 매도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꺾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럼 꺾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요 둘도 결합을 하면 매수, 매도자 간의 손익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은 왼손. 그래서 왼손을 드시고 왼손을 든 게 풋옵션 매수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왼손을 꺾으면 왼손을 이렇게 꺾어주면 예, 이거 몇 번 그려보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것이고 요 매수, 매도자 간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한번 그려보면 되게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선물과 옵션의 손익을 계산하는 산식은 계약수 곱하기 지수 곱하기 거래 단위 승수이고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일 경우에는 거래 단위 승수가 25만 원이라는 거 딱 외워달라 했었죠. 그죠? 예.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요걸 외웠어. 이거 이제 파생상품 편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든 외웠어요.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면 이렇게 되고요. 선물 매수. 선물을 매도하면 따로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콜을 매수하면 오른손을 들어.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콜을 매도하면 오른손 이렇게 든 거 꺾어.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풋을 매수하면 그럼 무슨 손을 들라고요? 왼손 들어, 왼손. 예, 왼손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풋을 매도하면 왼손을 이렇게 꺾어줘.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 이제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장애들 한번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파생 상품을 골라야 되겠냐?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얻는 걸 골라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예. 그럼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면 얘 지금 이익이 나죠? 그럼 선물 매수해야 되겠네.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손해죠. 이건 투자하면 안 되겠고.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 이득 나죠. 그럼 콜은 매수해야 되겠고. 얘는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 손실 나죠. 이렇게. 손실 나죠. 그럼 얘는 투자하면 안 되겠고. 풋을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지금 내가 풋옵션 사느라고 들어간 돈 때문에 이건 손해가 나죠. 이건 투자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풋 매도는 얘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이 풋옵션을 사느라고 낸 사람 돈을 지금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거든. 그죠? 그럼 얘는 투자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주가 상승 시 내가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면 선물은 당연히 그 매수 방향 어떻게 매수 매도 방향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선물은 매수해야지. 그죠? 그다음에 콜도 매수해야지. 그다음에 풋은 매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손익그래프를 딱 외워놨는데 이걸 가지고 쉽게 유추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이제 반대죠. 주가가 만약에 그럼 하락했을 경우에 하락했을 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해주면 되지. 선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는 주가가 하락하면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버니까요. 그죠? 예. 그다음에 콜은 매도해야 되겠죠. 콜도 매도. 왜요? 주가가 하락하면 자, 여기서 콜 매수자가 낸 옵션 프리미엄을 콜 매도자가 가져가기 때문이죠. 예. 풋옵션은요? 풋옵션은 매수해야 되겠죠. 왜? 주가가 하락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잖아, 지금. 그죠? 예. 요 지금 자, 향후에 주가 예측에 따라서 파생 상품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요 손익구조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데 요 방향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응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뽑혀져 나오는지는 요 해당 파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뒤에 이제 파생 상품 편이 있으니까 일단 요 페이오프를 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주가가 상승 하락 시에 이렇게 거래하면 되겠구나라는 요 감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게 좋겠지, 그죠? 예.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딱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투자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제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해지할 때 쓰는 거거든요. 해지할 때. 그죠? 그래서 자, 주가 지수 선물을 이용한 매도 해지. 요 그림 이제 그려 보시면 내가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이득을 봐서 좋고,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요게 손해가 나니까 안 좋은 상황인데, 요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 주식을. 그래서 주식을 10억을 투자했는데, 아, 이게 이제 100억이 됐네. 그럼 저 이제 100억이면은 저의 투자 목표는 완성된 거예요. 그죠? 그럼 100억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매도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면 돼. 그죠? 매도하면 돼, 매도. 근데 매도하려고 딱 했더니, 아, 매도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여기서 배당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 추가적인 이익을 보는 건 관심이 없고요. 손실만 안 나면 되는 거거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해지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을 기초자산화는 선물을 매도하는 거지. 선물 매도. 그럼 페이오프가 어떻게 돼요?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이해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그냥 주식만 들고 있었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때 이득을 보는 상황인데 이걸 왜 내가 이익을 향유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게 자기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주가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 가치만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주가 지수 선물을 이용한 매도 해지를 한다는 얘기지.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이 합성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풋옵션 매수는 달라. 그래서 풋옵션 매수는 내가 이렇게 주식을 들고 있어요.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한 뭐를 삽니까? 풋옵션을 사, 풋옵션. 그럼 풋옵션을 사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X가 걸리는 요 부분까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일정 기간인데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요 빨간 색깔 선. 이게 지금 콜 구조지 않습니까? 콜 매수 구조잖아, 지금.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제 얘보단 얘가 좋겠지. 그래서 주가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일정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근데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주식만 갖고 있었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겠지만, 자, 내가 요 풋옵션을 매수할 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뒤늦게, 그죠? 여기서부터 뒤늦게 어쨌든 주식 상승장의 이익을 향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 유명한 프로텍티브 풋옵션 매수를 통한 해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 똑같이.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을 매입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성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 노란 색깔 요선 말이에요, 요선. 요선이 좋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투자를 공부할 때는 이 선을 사랑해야 돼. 네? 시험은 아무리 못 봐도 70점이 나와. 근데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80점, 85점 이렇게 나오는, 이게 바로 콜 매수 구조거든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생상품 어디다 쓴다? 해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쓴다. 해치 포트폴리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는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야 돼요. 매도.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겠지. 매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콜옵션을 사면 안 되겠죠. 풋을 매입을 해야 되겠지. 풋을. 그죠? 예. 요 정도의 요 그림을 내가 이제 연습장에 그리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너무 좋겠지.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미리 외워야 할 투자의 공식 매 시간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빠르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이제 우리 투자 수익률과 위험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투자 수익률.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의 비율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FV 나누기 PV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투자 수익률이 되겠고요. 이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내가 테이킹한 것이 바로 투자 위험이죠. 최초 투자 시 기대했던 수익을 얻게 되지 못할 가능성, 투자 대상 자산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며 포트폴리오에서 다루는 위험은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우리는 투자 위험이라 정의한다. 그럼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1페이지에 제1절에 수익률 먼저 보시면요. 밑에 01번에 투자 수익률과 위험, 투자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세요. 반가로 1번의 투자 수익률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투자 수익률은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양의 수익일 경우 투자 수익률은 양 플러스로 나타나고 음의 수익일 경우에는 음의 투자 수익률은 음으로 마이너스로 뜬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공식이 나와 있죠. 그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랑 똑같은 거지. FV 나누기 PV 빼기 1. 그래서 그 공식 하이라이트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예를 들어 투자 중인 주식의 투자 연간 투자 성과를 파악하려면 투자 기간에 발생한 배당, 권리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주식은 이렇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간에 이표락 등의 가격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 밑에
반가로 이번에 투자 위험. 그럼 투자 위험은 그 밑에 표 3-1에 투자 자산별 대표적인 투자 위험에서 국내 주식과 채권과 해외 대체 투자해가지고 해외 대체 투자는 맨 끝에 뭐가 있어? 환율 변동 위험 있죠? 거기다 딱 하이라이트 하나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우선시되는 위험이다. 그 끝에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 위험은 투자 대상 자산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포트폴리오에서 다루는 위험은 주로 가격 변동 위험이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성과를 측정한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미리 외워야 할 투자 공식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죠? 단순 수익률 FV 나누기 PV 빼기 1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오시면 그 예제 하나 나와 있으니까 풀면서 가자고요. 그래서 63페이지에 02번에 수익률의 종류 나와 있죠?